요새 기성세대 분들이 MZ세대에게 제일 듣기 싫어하는 쓰레기 요가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 세 가지거든요. 또 하나는 끄듬을 짧게 끊어내는 거예요. 했어? 했어? 뭔데? 이런 식으로 끄듬을 뚝뚝 끊어내는 말투가 상대에게 좀 공격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서 이런 말투는 좋지 않고요. 또 하나는 네, 안녕하세요. 저는 HY 자신감 컨설팅 1인 대표로 현재 있고요. 전국을 누비면서 기업 대상으로 CS 강의라든지 오늘 주제인 커뮤니케이션, 스피치 이런 강의 위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은 편견의 동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첫인상이 좋지 않으면 편견 때문에 그 다음 만남을 이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첫인상이 참 중요하기도 하고 첫인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칙들이 좀 있어요. 어떤 분은 0.1초면 결정이 된다, 3초면 결정이 된다, 5초다, 7초다, 혹은 15초다. 결국에는 이 시간들이 너무 짧잖아요. 이 짧은 시간 동안 나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게 이 사람일 것이다 라고 편견을 가지고 대하기 때문에 사실 쉽게 바뀌진 않거든요. 그리고 또 초도 효과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처음 접한 그 정보에 의해서 전체를 좀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첫인상이 너무나 중요하죠. 말버릇이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계속 했던 말을 반복하는 보통 습관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은 이 사람이 말을 못하지? 이런 생각과 함께 좀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게 사실 크게 비호감을 결정짓진 않지만 더 크게 비호감을 주는 요소는 눈빛을 못 마주치고 딴 데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고 나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눈빛 너무나 중요하고요. 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표정입니다. 아무래도 표정이 밝아야 우리는 그분이 나에게 호감이 있구나 하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나도 그분에게 더 잘하려고 하는데 나와 대화하시는 이분이 계속 무표정으로 네 이러면서 눈빛도 못 마주치고 무표정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아무래도 서로 신뢰가 형성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자세도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 대화를 할 때 펜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심리학적 용어로는 펜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와 상대방이 이야기하는데 이 사이에 손깍지를 끼고 펜스를 만들거나 혹은 팔짱을 끼고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 저를 지금 보시기에도 저 사람 지금 나랑 대화하고 싶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잖아요. 이런 펜스를 만들지 않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요. 앉아있는 자세에서 의자에 기대는 상태로 이야기를 한다면 굉장히 거만해 보이고 이 시간이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살짝은 몸을 앞으로 기울인 상태에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자세가 상대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런 보여지는 복장이라든지 이런 시각적인 요소가 너무나 중요한데 이것 때문에 첫인상의 법칙이라고도 이야기하는 메러비언 법칙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또 싫어하는 법칙이기도 하고 논란이 좀 있는 법칙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커뮤니케이션, 첫인상 이런 법칙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요소긴 하거든요. 미국의 심리학자인 메러비언 박사가 발견한 법칙 중에 하나인데 나와 상대방이 처음 만났을 때 상대방이 나를 보고 느끼는 호감의 요소는요 크게 4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중에 38%가 목소리, 그리고 35%가 표정, 20%가 태도, 마지막 7%가 내용입니다. 여기서 태도와 표정을 합치면 시각적인 요소 55%인 거거든요. 거기엔 외모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 복장도 포함이 되고 또는 표정, 아까 말씀드린 눈빛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55%의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 이 메러비언의 법칙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국어는요 똑같은 내용인데도 말투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뭐 잘한다, 잘해 이 멘트는 분명히 칭찬인데도 말투만 비꼬게 되면 잘한다, 잘해 비꼬는 말투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비꼬는 말투, 이런 말투는 하시면 안 돼요 하는 요소는 목소리 톤을 비꼬으면서 잘한다, 잘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결이 이어지듯이 하는 톤과 또 하나는 끄듬을 짧게 끊어내는 거예요. 했어? 했어? 뭔데? 이런 식으로 끄듬을 뚝뚝 끊어내는 말투가 상대에게 좀 공격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서 이런 말투는 좋지 않고요. 또 하나는 말끝을 오히려 늘리는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뭐뭐 했어? 그랬구나 이런 식으로 좀 늘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뭐 성향적인 것도 있겠지만 공격적인 이렇게 뚝뚝 끊어지는 말투를 하면 안 돼 이 강박 때문에 그럼 좀 늘려볼까? 이런 생각이 일부러 늘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게 오히려 상대가 들었을 때는 좀 자신감이 떨어져 보이고 나와 대화하기 귀찮아하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어서 그런 말투들은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끊는 말투에서 비롯될 수 있어요. 요새 기성세대 분들이 MZ세대에게 제일 듣기 싫어하는
3 이유가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 세 가지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그냥 내용만 봤을 때는 이걸요? 라고 부드럽게 하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내 입장에서 질문하는 형태로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런 식으로 뒤음을 끊었기 때문에 더 공격적으로 들리는 거고, 그것 때문에 상사분들이 이 말투가 너무 싫다. 왜 쟤는 요자를 붙였는데도 나한테 이렇게 좀 따지는 듯한 말투지? 이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끄듬을 좀 둥그렇게 말씀하시는 표현이 있고요. 그랬을 때 사실 내용도 이걸요? 이러면 사실 이상하긴 하잖아요. 내용도 살짝 바꾸시면 좋긴 하죠. 이걸 제가 해야 되나요? 라고 조금 더 길게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단어 자체를 좀 짧게 이걸요? 제가요? 왜요? 라고 끊어서 정말 반문하듯이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공격적인 말투가 되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의 뇌는 좀 달라요. 그래서 그 뇌에 저장되고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의 개수도 훨씬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여성분들은 대체적으로 성향이 대화하고 이 사람과 공감하는 걸 즐겨 한다면, 남성분들은 그런 공감보다는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해결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대화가 길게 이어지기보다는 핵심만 딱 간결하게 이건 제가 왜요? 막 이런 식으로 좀 짧게 했으면 좋겠는 거고, 여성분들은 그거 외에도 제가 사정이 이래서요 저래서요 이런 식으로 풀어서 얘기하는 게 조금은 더 어렸을 때부터 습관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말투가 좀 부드럽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반반인 것 같아요. 원래 선천적으로 센스가 있거나 타인에 대한 공감을 잘 하시는 분들은 크게 배우지 않아도 선천적으로 잘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럼에도 저는 후천적으로 분명히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산 증인이 저거든요. 네.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비호감적인 요소를 좀 많이 갖추고 있었어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엄마한테도 엄마 이거 좀 해줘! 이런 식으로 좀 톡톡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성향이었거든요. 이 이야기를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듣고, 저도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고치려고 너무나 많이 노력을 했었고, 끄듬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저는 좀 확실하게 똑부러지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몸입니다,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강의를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 교육생분들이 강사님 저에게 지금 화내시는 것 같아요, 강요하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후로는 끄듬을 살짝 더 둥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친절해요, 부드러워요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분명히 후천적이더라도 노력하면 바뀔 수 있어요. 가장 대화에서 중요한 건 질문이에요. 상대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비롯된 게 질문인데, 저는 말하는 게 좀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대화를 하면은 내가 꼭 말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강박 때문에 그러신 거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본인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할 때는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처음에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게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많은 얘기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상대방이 관심 있는 주제 혹은 상대방이 좋아할 것 같은 주제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신나서 막 그 얘기를 할 거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는 이 사람의 관심사가 뭔지는 모르잖아요. 그럼 가벼운 질문부터 하시는 건데, 그 질문을 평소에 몇 가지를 좀 만들어 두시면 좋아요. 뭐 날씨라든지 식사라든지 주말에 뭐 했는지 취미생활 이런 것들을 그냥 그 질문만 준비하는 거죠. 취미가 뭐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본인의 취미에 대해서 얘기한 게 즐겁기 때문에 계속 말을 하실 거거든요. 그럼 굳이 낯가림이 심한 내가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요, 아 그렇군요 하고 듣다가 질문 또 한 번 던져주고, 이것만 해도 상대방은 이 사람 말 되게 잘하는데? 내 이야기도 되게 잘 들어주고 내가 막 말하게끔 편하게 이끌어주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해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대화가 계속 질문이 주고받아져야 되는데, 너무나 숫기가 없으신 분들은 질문을 던졌는데 상대방이 얘기하다가 어땠어?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 질문 뭐 해야 되지? 이걸 몰라서 또 대화가 뚝 끊겨질 수 있거든요. 그럼 상대방은 이 사람 왜 또 말을 안 해? 나랑 대화하기 싫나?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사전에 미리 제가 좀 말주변이 없어서요, 제가 좀 낯가림이 좀 있어서 양해 좀 부탁드려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상대방이 오해할 일은 없겠죠. 이 사람이 말 지금 안 하는 게 나에게 관심이 이제 없구나가 아니라 그냥 말주변이 없어서 그런 거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라는 말 말고도 TSL 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Thank you, sorry, love 인데, 죄송합니다랑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할수록 상대방은 이 사람이 나를 지금 공격하려고 하거나 이 사람이 지금 실수하거나 무례를 저지른 게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모르고 한 거구나 하고 마음이 좀 더 넓어져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면 좋은데, 이런 말을 하면 왜 넓어지냐, 그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생각보다 주변 분들이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잘 안 해요. 그 이유는 내가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함으로써 상대에게 미치거나 혹은 내가 저 상대보다 더 못하다는 그런 자격지심을 사람은 누구나 조금씩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만 이렇게 해도 죄송하다는
고맙다는 말을 안 하고, 고마워도 고맙다는 말을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곳곳에 있어요. 그런 분들만 보다가 갑자기 내 옆에 있는 분이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 이 사람은 인성이 괜찮네, 본인을 스스로 객관화하고 잘못을 빠르게 수긍하는 인성적인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더 마음이 넓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들은 많이 하시면 너무 좋아요. 실수를 했다면 최대한 빠르게 그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당연히 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고 넘어가거든요. 알아도 내가 이거 죄송하다는 얘기를 함으로써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보거나 혹은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막 괜히 내가 일을 키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두려워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빠르게 최대한 사과를 해주셔야 상대방도 오해를 덜 할 수 있죠. 모든 관계의 불화는요, 오해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사람은 동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죄송합니다 했을 때 그치 너 잘못했지 이런 마인드와 혹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라면 그런 관계는 좀 끊어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괜찮아요, 뭐 저도 잘한 건 없는데요 라든지 괜찮습니다, 그 정도 실수는 누구나 하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을 최대한 나도 가까이 하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또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중요하다고는 말씀드리긴 했지만 남용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면 정말 괜찮은 분들도요, 이 사람은 맨날 실수하는 사람이야, 그분은 실수가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죄송한데 저것 좀 주세요 라고, 근데 이때는 죄송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실례지만 저 볼펜 좀 가져다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를 죄송한데 이것 좀 해주세요, 죄송한데 이렇게만 부탁드려요, 이렇게 죄송하다는 말이 너무 입에 붙으신 분은 주변의 인식이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은 맨날 실수하고 맨날 잘못하는 사람이니까 에이, 또 그랬어 이러면서 나도 모르게 좀 막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나도 안 만들기 위해 죄송하다는 말은 정말 필요할 때 하시는 걸 저는 권장드리고 있어요. 그럼요. 특히 메시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매러비언의 법칙에 있는 시각적인 요소와 청각적인 요소가 없어지는 부분인 거거든요. 오로지 내용이 다예요. 텍스트가 전부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너무나 많아요.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관계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이모지나 이모티콘인 거죠. 이거를 전달을 함으로써 나의 모습은 보여줄 수 없지만 그 이모티콘이 나를 대신해서 제스처나 표정을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실 때는 그런 이모지나 이모티콘의 사용을 저는 조금 적극 권장드리고 있는 편이에요. 승진 누락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승진이라는 건 그냥 단순히 이 사람의 연차가 찼기 때문에 승진시켜주는 회사도 있겠지만 요새는 대부분 조직원끼리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기분 나쁘게 말을 하거나 업무 성과가 별로 좋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런 게 다 반영이 되다 보니까 말을 기분 나쁘게 하시는 분들은 승진이 누락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본인 스스로도 이 사람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졌는데 나는 되게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 나를 피하네? 이러면서 조금씩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리더의 말 잘함, 근데 이 말 잘하는 게 능수능란하게 잘한다 라기보다는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게 조직원에게 관심을 갖고 배려하는, 돌려서 말하는 기술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사실 리더십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조직에서 리더가 부하 직원에게 막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 조직은 경직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이 이야기를 해봤자 어차피 우리 부장님은 나에게 뭐라고 하실 거야, 나는 어차피 핀잔밖에 못 들어, 그냥 얘기 안 할래, 이러면서 성과가 저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의 말 잘함, 이게 훨씬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리더는 항상 팀원에게 관심을 갖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실제로 팀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리더가 나에게 관심이 없다, 그래서 나는 리더가 별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갖는 것만으로도 내가 이 사람과 스몰 토크를 할 수도 있고, 혹은 스몰 토크가 아니라 이야기를 하더라도 좀 관심 갖고 배려 있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관심이 첫 번째로는 리더분들에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지시를 할 때 명령조로 이거 해, 이거 갖다 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질문으로 이렇게 올려보거나 혹은 부탁해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나 이거 갖다 줘가 아니라 이거 부탁해, 이거 갖다 주는 거 좀 부탁해 라든지, 이렇게 해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고 질문하는 것만으로도 말이 훨씬 더 부드러워지거든요. 리더님들은 이렇게 말 끝을 명령이 아니라 부탁이라는 말과 질문형으로 바꿔보는 연습을 좀 해보시면 전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사실 핵심만 간결하게, 그리고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로만 딱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하면 됐지만, 요새 MZ들은 공평성을 좀 원하는 추세거든요. 나와 상사가 또 평등하길 원해요. 공평이라는 건 나에게 주어지는 업무와 옆 사람에게 주어지는 업무의
차등이 없고 좀 똑같았으면 좋겠고 차별이 없기를 좀 바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유를 좀 궁금해하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아까 왜요? 이 질문 하는 이유도 이걸 제가 왜 해야 되는 거죠? 이거 제 업무 진짜 맞아요? 이런 궁금증에 왜요? 라고 했던 건데 리더는 그게 나에 대한 반문을 하는 거고 지금 내 권위에 도전하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리더가 처음부터 이거 우리 팀의 중요한 일이니까 혹은 내일 프로젝트 때 필요하니까 이걸 내일까지 좀 부탁해 라고 하면 MZ들도 수긍하고 아 이거 내가 해야 되는 업무구나 정말 중요하구나 내 성과에 있어서 필요한 거구나 이해하고 받아들일 겁니다. 동료 간에는 사실 너무 딱딱하게 예의를 차려도 그게 이 사람과의 거리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부탁드립니다 이런 것보다는 가까운 사이라면 이거 좀 부탁해요 라고 해요 또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말 자체가 너무 짧게 본인의 앞에서 이런 것 때문에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겁니다 저겁니다 저렇습니다 하고 관계없이 그냥 업무에 대한 핵심만 딱딱 얘기하면은 그렇게 느껴질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말끝.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말끝을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라고 본인은 좀 똑부러지게 얘기하고 싶었었던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남들이 봤을 때는 그게 똑부러짐과 플러스 무례하거나 우리를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죠. 그런 말들은 조금 조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분들은 정리를 하지 않고 그냥 본인이 생각나는 대로 이거는 이래서 저래서 그러니까 이렇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보고라는 건 보고하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보고받는 사람 입장에서 앞뒤가 전체가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면 육하 원칙에 따라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 원칙이 포함될 수 있으면 거기에 맞게끔 딱딱딱딱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물론 이 육하 원칙에 다 들어가지 않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어찌 됐던지 간에 이거를 우리가 왜 해야 되고 어떤 이유인지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불확실성이 있으면 안 돼요. 보고를 하실 때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는 이런 것 같습니다 라든지 혹은 이거는 보고서에는 없긴 한데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본인의 주관을 넣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본인의 의견이나 주관은 보고와는 별개이기 때문에 보고가 끝나고 나서 나중에 팀장님 보고서에는 없긴 한데 이건 제 의견입니다 하고 의견인 걸 명확하게 밝혀야지 그러지 않으면 팀장님은 혼란스럽겠죠. 이 보고서에도 없는 걸 왜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럼 애초에 왜 안 넣었어?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주관은 주관인 거를 명확하게 밝혀주시고 이 주관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보고서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명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조직은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심리적 안정감은 내가 이 조직에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공격받지 않고 팀장님이 내 의견을 수용해 줄 거다 혹은 동료들이 나를 받아줄 거다 이런 심리적으로 안정함을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리더가 만약 공격적으로 부하 직원들을 대하게 되면은 그 심리적 안정감이 없어서 당연히 이야기를 하지 않게 돼요.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팀장님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럼 팀장님 주관대로만 배가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산으로 갈 수도 있고요. 리더는 항상 옳지는 않아요. 분명히 틀릴 수도 있는데 리더 혼자만 막 노를 저어요. 그럼 배는 다른 길로 가거나 더 멀리 가지 못하고 딱 제자리에서만 맴돌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성과가 나지 않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섞어서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왜냐면 리더가 아무리 좋게 이야기한다고 해도 리더는 리더예요. 때로는 강하게 팀원들을 이끌어야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시간이 촉박할 때는 또 강하게 지시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나는 부드럽게만 한다고 해서 이거 진짜 급한 건데 내일까지 부탁해요 이런 식으로 하면 팀원들은 사실 그 긴급함을 못 느낄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내일까지라고 했지만 나는 오늘 일이 있는데 이거 모레까지 해도 되지 않을까? 본인의 주관이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실 리더의 권위도 떨어질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는 필요할 때는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그런 일은 대체적으로 빨리 해야 되는 일, 긴급한 일 혹은 이거를 꼭 우리가 해서 성과를 내야 될 때 이럴 때는 좀 강한 어조로 하시는 게 맞고요. 그거 외에 평소에 리더가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한두 번 리더가 지시한다고 해서 팀원들이 그 리더를 못 믿는 건 아니에요. 우리 리더님은 평소에 막 부드럽게 칭찬도 해주고 뭐 스몰 토크도 하고 나에게 관심도 가져주고 이런 관계가 평소에 잘 형성이 되면 한 번 나를 혼내거나 나에게 지시를 한다고 해서 미워하시는 분은 없거든요. 그 리더를 믿고 따를 겁니다. 일단 기분 나쁘다는 기준은 모두 앞에서 나를 민망하게 했을 때 가장 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뭔가를 잘못했어요. 혼을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나를 따로 불러서 면담하듯이 이야기를 하셔도 되는데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너 이거밖에 못해? 왜 이렇게 했어? 라고 해버리면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도 다 듣는 거잖아요. 그럼 이분은 아무리 내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내 자존감이 떨어지고 뭔가 부끄럽고 수치심을 느끼기 때문에 당연히 리더의 말이 귀에 들리지 않아요.
그냥 기분 나쁜 감정만 남아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따로 불러내서 둘만의 공간에서 이야기하시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요. 어떤 때건 말을 할 때는 감정이 올라오면 안 돼요. 리더님도 만약 너무 화가 나서 욱할 것 같다. 그럼 그 감정을 좀 추스리고 진정이 된 후에 침착하게 내가 이거를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해야지 이런 컨트롤을 좀 하신 후에 대화를 하시라고 전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감정이 절제가 됐으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 이거 왜 이렇게 했어? 라고 그냥 이 사람의 잘못으로 우리는 이걸 유 메시지라고 하거든요. 너의 잘못이야. 너 왜 이것밖에 못했어? 아니 유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거 이렇게 했는데 내 생각에는 이거 좀 이랬던 것 같거든? 어떻게 생각해? 하고 질문을 하거나 혹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팀이 지금 성과가 좀 이래 하면서 우리 혹은 나의 기분이 좀 지금 언짢아졌어 하는 나의 메시지로 이야기하시면 상대방도 본인의 잘못을 충분히 인정하고 받아들일 거예요. MZ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저도 같은 MZ로서 일단 세대 갈등이나 소통의 차이는 모든 세대가 다 겪어왔어요. 베이비붐 세대, X세대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기성세대도 분명히 내 밑에 세대에 왜 저래? 왜 저런 소통을 하는 거야? 이렇게 이해를 못했었는데 유독 지금이 더 심화된 거는 저는 SNS 때문에 그게 더 심화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SNS에 사실 우리 MZ들을 희화한다고 MZ 오피스, 뭐 MZ의 특징, 뭐 MZ 사무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그걸 보면서 나도 그런 것 같은데? 이러면서 같이 MZ 요새 다 그래 막 이러면서 욕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분위기 자체가 사실은 MZ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윗세대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을 텐데 콘텐츠나 SNS의 확산으로 더 지금이 심화된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세대별로 소통의 특징들이 다 있어요. 그거는 세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세대가 갖고 있는 문화가 있는 거죠. 우리 윗세대 같은 경우는 TV가 처음 나왔던 세대와 TV를 접하지 못했던 세대 간의 갈등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미디어라는 걸 통해서 문화가 분명히 바뀌었거든요. 그럼 미디어를 통해서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져요. 근데 우리 MZ 같은 경우는 핸드폰이 너무나 익숙한 시대입니다. 이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하고 SNS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문화에 지금 익숙해져 있는데 윗세대는 그러지 못하죠. 그러니 그 문화에 대한 문제인 거지 MZ가 소통을 못해서 뭐 이기적이고 본인밖에 모르고 저는 이 부분은 약간은 핀트가 엇나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기성세대는 밑에 MZ세대, 신세대들의 문화를 좀 받아들이고 학습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고요. 그럼 MZ도 꼰대들 뭐 이런 식으로 꼰대라고 치부하기보다는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고 우리 세대가 무조건 옳고 이 바뀐 시대에 기성세대가 무조건 적응해야 돼 라는 자세는 기성세대와의 벽을 만드는 거고 불통을 만드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주변 사람들한테 휘둘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성공만 쫓다가 사기를 당한다든지 성공만 쫓다가 여기저기 막 휘둘린다든지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성공을 왜 하고 싶은지 본인의 주관을 생각하시는 게 저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주관에 따라서 남의 이야기를 들거나 혹은 걸러낼 수 있는 힘을 길러낼 수 있는 거고요. 본인의 말도 똑같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도 나의 주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성공을 왜 하고 싶은지를 먼저 좀 떠올려 주시고 두 번째는 그럼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 조직원들과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걸 또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팀원들을 함께 으쌰으쌰 하기 위해서 나의 말, 리더의 말이 어떻게 부드럽게 변해야 되는지 이건 다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개인적인 연습을 통해서 조직원들과 대화를 이어나가신다면 분명히 좋은 조직, 성공하는 조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을 사실 못했죠. 못했는데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전청조에게 홀리고 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메러비언의 법칙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메러비언 법칙은 나와 상대방이 처음 만났을 때 상대방이 나에게 느끼는 호감도는 크게 4가지고 목소리가 38%, 내용이 7%, 표정이 35%, 태도가 20%예요. 전청조 씨가 아까 말씀하셨던 말을 잘하나요 했을 때 그 7%와 38%는 별로 못해요. 목소리도 별로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 신뢰를 주는 목소리는 아니었고 말투나 혹은 그 내용도 좀 허술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럼 이 38%와 7%를 제외하면 남은 건 55%인데 보여지는 시각적으로 전청조 씨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보안팀들을 대동해서 어디를 이동한다든지 정장을 입고 간다든지 명품으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치장을 한다든지 살고 있는 곳은 시그니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시각적인 걸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겉모습에 현혹이 된 거죠. 뭐 내가 누구를 안다,
뭐 나를 믿으면 이렇게 해줄 수 있다. 나를 믿으면 몇 억 자산가로 만들어줄 수 있다. 내 자산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식의 자신감 있는 말투들을 많이 하시긴 하거든요. 이것도 사실 직접 보여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말로만 나 얼마 자산가야. 나 뭐 누구누구 알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도 저 사람은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네? 이미지 메이킹 한 거에 현혹이 되는 겁니다. 너무 능숙하신 분들은 사실 내가 만들어진 이미지가 진짜 나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시기도 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우리가 진짜 저 사람은 진짜일 거야, 거짓일 거야 이걸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거는 병적인 부분인 거니까. 그런 부분은 많은 분들이 진짜일까? 라는 의심은 들지만 이분의 하시는 말씀이 보여지는 것부터 태도부터 다 진짜 같으니까 믿어야 되나? 이러면서 약간 반반의 마음으로 믿어요. 허술하게 거짓말 한두 개만 하시는 분들은 본인도 이게 거짓이 들통나면 어떡하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게 표정이라든지 이렇게 막 혀를 낼름거린다든지 이런 습관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거를 일반인들도 빠르게 캐치를 해서 저 사람 지금 거짓말하고 있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병적으로 있는 리플리 증후군처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남자야. 이런 식으로 믿고 행동을 하는 거죠. 본인이 난 남자야 하면서 그런 행동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는 그 사람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죠. 본인이 남자처럼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처럼 생기긴 했는데 본인이 하는 모든 것들이 남자처럼 그 습관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진짠가?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래도 좀 귀가 팔랑팔랑 하시는 귀 얇으신 분들이 많이 속기는 하는데 그런 분들의 또 큰 특징이 열망이 되게 커요. 본인은 아니라고는 이야기하는데 성공하고 싶고 돈 벌고 싶고 그런데 나는 지금 행동하지는 않은 이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사기하시는 분들에게 속는 거거든요. 저 사람 말만 믿으면 나도 몇 억 자산가가 될 수 있대. 저 사람 얘기만 들으면 나도 성공할 수 있대. 그런 열망을 사기꾼들이 자꾸 이렇게 긁어내는 거예요. 나를 믿게끔. 사실 구별하는 방법은 내용을 진짜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처럼 성공하고 싶어 이런 마음을 내려놓고 내용을 보게 되면은 허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용 7% 메러비언 법칙에서 빼면 93%예요. 그 93%에 현혹되면은 내용이 사실 잘 안 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뭔가 이상한 데는 있지만 자기 합리화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아닐 거야. 이상하긴 한데 저 사람 진짜일 거야. 맹신하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의외로 또 성공하신 분들이 사기를 당하신 경우도 꽤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성공했고 이만큼 알고 지식인인데 내가 저 사람 괜찮네 라고 믿으면 그게 진짜지 설마 내가 틀렸겠어? 내 판단이 틀리진 않았을 거야 이런 마음에 사람은 자기 합리화를 해버리거든요. 저 사람의 말을 진짜 객관적으로 하나하나 제3자의 입장에서 조목조목 따져봐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그게 잘 안 되는 동물이기 때문에 정말 조금이라도 뭔가 이상한 낌새라든지 이 사람이 나에게 뭔가 정보를 말만 하고 안 보여준다면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어보면 주변에서는 다 가짜라고 얘기하거든요. 사기야 하지마 너 왜 그런 거에 속아 이렇게 얘기하면 이때서부터 나는요 방어 기제 때문에 귀를 닫아버려요. 더 안 믿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안 믿고 사기꾼의 말만 맹신하게 돼요. 사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하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사기를 당하지 않는 정말 좋은 방법인데 왠지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 사람이 나에게 아니라는 얘기를 할 것 같은 그걸 본능적으로 본인도 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안 하게 되고 또 사기를 당하게 되고 이게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친구랑 같이 만나보면은 좋기는 하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이상한 낌새를 분명히 느껴요. 나는 그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이미 빠져있기 때문에 주변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는 게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사기치고 있는 그 사기꾼의 주변인들을 내가 봐요. 의심스러우니까 봤는데 그분들도 한토속이거든요. 사실은 그걸 모르고 주변 사람들 괜찮네? 그럼 이 사람 진짜겠지? 라고 하는 것도 있고 사기꾼들은 거의 대다수는 보여지는 시각적인 걸로 현혹을 시키기 때문에 너무 그럴듯하게 하고 다닌다. 그리고 누가 봐도 너무 완벽한 사람이다. 이런 분들은 한 번은 의심을 하고 보셔야 사기 결혼 같은 거에서 피해를 안 당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본인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본인의 열망을 한번 들여다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분들은 성공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은 있는데 그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여기에도 휘둘리고 저기에도 휘둘리고 이쪽에도 휘둘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본인이 진짜 뭘 좋아하고 뭘 원하고 내가 정말 성공을 원하는 게 맞는지 그럼 성공해서 뭘 하고 싶은지 이런 식으로 본인의 열망이나 욕망을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은 본인 객관화도 되고 또 본인의 주관이 뚜렷해지거든요. 그러면 남이 하는 이야기에 쉽게 휘둘리지 않죠. 근데 본인의 주관이 없으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귀가 좀 얇고 많이 휘둘리는 거라 그 주관을 먼저 찾으라고 전 말씀드리고 싶어요.